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입문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서부터 다시 요약 정리하고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해당 주차의 첫 번째 시간에는 앞 주차에서 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 가운데 이제 사무엘슨의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하고 맹크의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폴 사무엘슨의 경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이냐, 뭐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경제학자 그리고 경제체제 또는 이제 국민 경제가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원론적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경제 주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재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생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비용을 덜 들이는 방법으로 생산해야 한다. 마지막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이냐의 답은 생산된 재화 서비스를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즉 분배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재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나누어 줘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슨의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학 또는 이제 경제 원론을 갖다가 지배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자가 풀어야 될,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 풀어야 될 문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맨큐라는 학자가 나타나가지고 경제학의 10가지 기본 원리, 이것만 알면 경제학을 다 하는 것이다. 또는 경제학에서는 이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맨큐라는 학자의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크게 세 가지,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원리, 그리고 개별 경제주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원리, 마지막 국민경제 작동에 관한 원리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차에는 개별경제주체 의사결정에 관한 원리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설명하고 끝냈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국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입니다. 효율성은 국민 경제가 갖고 있는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고, 형평성은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얻는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실 경제에 있어서는 또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종종 상충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충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하나는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나머지 하나를 갖다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다른 하나가 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고 어찌됐든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원리는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의 이득과 손실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선택의 대가는 회계학적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다른 선택 대안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 중에 가장 큰 이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비용에 포함시키는 좀 포괄적인 비용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기회비용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기본 원리는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현재의 행위에서 조금씩 바꾸어 적응하려는 것, 즉 사람들은 한계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행위나 또는 현재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적응하는 것을 한계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적 변화란 경제 주체가 하고 있는 행위의 맨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 예를 들어 가게, 기업,
이런 경제 주체는 한계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어떤 선택에 한계적인 이득 또는 한계적인 편익이, 한계적인 비용, 한계적인 지출보다 큰 경우에만 그러한 선택을 해야지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기본 원리는 사람들은 경제적 요인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리죠.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득이나 비용의 크기가 변화하면 또는 뭐 이득이나 손실의 크기가 변화하면 경제 주체 행위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은 경제적 요인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책이 경제 주체들의 유인 구조와 행태를, 선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유의해서 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난 주차 1주차에 했던 거 이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물론 열심히 듣긴 하셨겠지만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번 주차에는 이제 두 번째 큰 맹큐의 기본 원리, 그래서 개별 경제주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원리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 안을 띄워놓고 공유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안 4쪽이고요. 자, 개별 경제주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원리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번째 기본 원리, 자유로운 거래는 사람을 이롭게 한다. 자유로운 거래는 경제주체들을 이롭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즉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극대화, 극소화, 뭐 또는 뭐 최대화, 최소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극대화, 극소화 이 두 문제를 합쳐가지고 이제 최적화 문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게 또 수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지겨워했던 또는 뭐 아예 담을 쌓고 살았던 미분이라고 하는 게 요 최적화 논리,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그 방법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모든 경제 주체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재화 서비스를 두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또 생산자들은 생산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고립되는 것보다는 경쟁을 하는 것이 각각의 경제주체에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고 스스로 고립하는 거, 뭐 그런 경제를 갖다가 자급자족 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혼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만들 수 없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이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 주체들은 서로 거래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기본 원리는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예외적인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름이 달라졌지만
그리고 그 국가가 뭐 해체가 되기도 했지만은 소련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 줄여가지고 소련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죠. 중국 공산당 줄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또 동북권 국가들은 계획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좀 붕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찌됐든 하여튼 간에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했고, 또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이 된, 이행이 된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그러니까 시장이 계획을 이겼다, 또는 시장 경제 체제가 계획 경제 체제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어떤 체제가 더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계획 경제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보다는 이론적으로는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현실과 이론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시장이 경제 활동을 하는, 그래서 더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수많은 가게와 기업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분산된 의사결정, 즉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선택 또는 자발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는 재화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하며 누가 소비해야 하는가, 이걸 계획에 의존하지 않고요. 무수히 많은 가게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제체제는 의사결정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수많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잘 조직해서 사회후생을, 사회 전체적인 만족감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게와 기업들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에 표출이 되죠. 그 선택이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가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 측면에 참여하는 소비자들, 즉 가게들,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 참여하는 생산자들, 기업들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선택, 가게의 선택이 그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시장에 표출이 되죠. 이게 수요라는 거대한 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게들의 선택이 수요라는 거대한 힘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생산자, 즉 기업의 선택이, 기업의 의사결정이 행동으로 시장에 나타나면, 표출되면 그게 거대한 공급이라는 힘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거대한 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을 매개해 주는 게 가격이고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 균형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결과, 가장 큰 사회후생, 가장 큰 만족감, 가장 큰 사회적 이득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만족감, 사회후생, 이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의 의미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수요 공급 이론 가가지고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게와 기업은 재화를 사고 팔 때, 그래서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사회적 이득을 초래하고 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데, 사회적 이득과 사회적 비용 몰라요. 그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회적 이득, 사회적 비용, 사회적 가치, 사회적 손실, 이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계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격이 역할을 해가지고 개별 경제 주체들이 사회후생, 사회적 만족감을 가장 커지게 하는,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 경제에서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열일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별 경제 주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원리, 큰 것 중에 세 번째죠. 작은 걸로 세 번째.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7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럼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시장에 맡겨놨더니 일반적으로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경제활동을 잘 조직해가지고 가장 큰 어떤 만족감, 가장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의 성과를 더 좋게,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7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아주 좋은, 아주 유효한 수단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역할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장이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몇몇 가지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즉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 배분이,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갖다가 시장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장이 자기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해서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시장 실패, 즉 다시 말해서 시장에 맡겨놨더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촘촘히 따져보면 한 너댓 가지가 되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좀 살펴보고요. 여기선 정말 개략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외부 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지배력,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 외부 효과와 시장 지배력 때문에 시장에 맡겨놨는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라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외부 효과, 영어로 extern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xternal이라고 하면 뭐 바깥의, 뭐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그냥 시장 바깥에서 나타난 효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경제 주체 행위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경제 주체 행위가 거래 상대방 이외의 경제 주체에게 편익이나, 즉 이득이나 손해를 미쳤지만 이에 대해 보상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경우, 이때를 갖다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오염, 뭐 신기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거래 상대방 이외의 경제 주체에게 편익,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를 외부 경제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래 상대방 이외의 제3자, 거래 상대방 이외의 경제 주체에게 손실을 가져다 줬을 때 그때를 갖다가 외부 불경제 효과, 또는 뭐 좋은 외부 효과, 나쁜 외부 효과, 뭐 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정전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정전 교수님은 시장체제를 갖다가 하나의 상벌체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벌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좋은 일 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나쁜 일 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그런 체계를 말하죠. 근데 이정전 교수님의 시장도 상벌체계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안 좋은 일을 시키세요.
뭐냐 하면은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시험도 치러야 되고 뭐 또 과제물을 갖다가 내주고 과제물을 갖다 평가를 해야 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 여러 가지 정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만듭니다. 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하죠.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록금을 낸다. 그게 바로 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아니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력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또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뭐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상을 받는 거죠. 어떤 상을 받나요?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교가 중간에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급여,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외부 효과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상이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이나 벌, 즉 보상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상태를 갖다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또는 소수의 경제 주체가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시장 지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주로 이제 독점이나 과점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독점, 과점을 갖다가 시장 지배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하나의 산업에서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두세 개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 75%를 초과할 때 그때는 독점, 앞에 건 독점, 뒤에 건 과점 뭐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 즉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시장에만 맡겨놨을 때 가장 바람직한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요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고 독과점을 갖다가 좀 뭐 완화시킨다든지 또는 외부 효과 그 보상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회 후생, 사회 전체의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끼어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한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시장에 맡겨놨을 때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소득 분배의 공평성 이거는 시장에만 맡겨놨을 때 소득 분배를 공평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시장에 맡겨놨을 때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뭐 소득세라든지 사회보장제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득이 공평하게 다시 분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해서 시장에서 일단 한번 분배가 되었는데 그걸 정부가 한 번 더 분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소득세를 많이 거두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뭐 사회보장 지출을 갖다가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득이 공평하게 재분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그 성과, 사회적 후생을 제고시킬 수 있다, 더 높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시장이 잘못했어요. 정말 시장이 실패했어요. 즉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또는 소득 분배의 공평성 이것도 만족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정부가 끼어들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냥 정부가 끼어들었는데 항상 사회적 후생, 사회적 만족감, 사회후생을 더 높게 할 수 있느냐. 시장에서 만들어낸 것보다, 시장에서 창출한 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꼭 항상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했는데 정부가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득 분배를 시장에 맡겨놨을 때보다 더 공평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다. 줄여서 정부 실패, 가분먼
페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정부 실패의 원인 해가지고 뭐 크게 5가지 뭐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그 경제학 전공에서 공공경제학이라든지 재정학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뭐 미시경제학 정도만 들으셔도 나올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 경제 주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원리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는 게 국민경제 전체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 정확하게 생산성에 달려 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실업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 뭐 이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잠깐 쉬었다 돌아와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